2025년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충무이키의 축팬 442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네, 충무이키와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단에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아이 차단 안경 루카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스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또 그라운드 빅풋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XG 인사이트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프리미어리그와 K리그에 관한 이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주로 이제 저희가 매주 경기 때 소개해드리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XG 인사이트 검색을 하셔서 월 5,900원의 프리미엄 컨텐츠로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는 일자는 이제 12월 26일인데 아무래도 29일이죠? 네. 6일이 아니라 29일이죠. 26일은 저번 주였고 29일인데 저번 주 저번 주 지나서 이번 주가 됐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년에 요거를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쵸, 많이 받으시고 2026년 또 스포츠인들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한 해거든요. 아, 그쵸. 2026년이. 행사가 많죠. 네. 그래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행복한 또 2026년 스포츠와 함께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26년에 그 동계올림픽 또 시작해서 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있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넘어서면은 이제 또 우리가 기다리는 월드컵 또 있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또 바로 붙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열리는 WBC. 또 요번에 진짜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다들 특히 좀 관심을 보고 있죠. 굉장히 이제 원래는 좀 미국이 몸을 사리는 선수들이 많아서 힘을 좀 빼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일본한테 약간 당해서 그런지 이번에 좀 빡세게 좀 나오더라고요. 또 2028년에 LA 올림픽도 그때 야구가 또 정식 종목이라 그걸 겨냥해서 약간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는 느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또 재밌을 거다. 그래서 WBC에 그쵸. 이어서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월드컵 거기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해서 진짜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쭉쭉 또 펼쳐지니까 진짜 좀 풍성하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많네요. 네. 딱 봤을 때도. 그래서 진짜 이런 스포츠가 우리 이제 당연히 우리는 축구 리그 정규 리그도 즐기고 챔피언스 리그도 즐기고 할 거지만 그거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내년에는 많다.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좋습니다. 네. 특히 또 뭐 월드컵이나 또 아시안 게임 이런 거는 축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 대회들이. 특히 또 아시안 게임 하면은 또 그 군면제 걸려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또 어떤 모습 보여주냐도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 중에는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선수 가치가 변하는 또 그런 중요한 시기를 겪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뭐 어쨌든 좀 중요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좀 풍성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들 이제 하시는 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2025년 또 한 해 동안 이제 청취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만들든 당연히 이제 좋은 이제 재미있는 걸 하셨을 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뭘 하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한 주 모여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해가고 방송을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의 덕분이니까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짜 이게 진짜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분짜리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들으면은 뭐 최소한 1시간은 넘어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회차를 발행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지나가면서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청취율이 많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컨텐츠의 질을 또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정식적으로 합류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둘이서 한 지는 좀 됐잖아요. 됐죠? 네. 예. 그 장예준이 군대 가고 그다음에 뭐 민정님 유학 가시고 하면서부터 이제 저희 둘이서 네. 이렇게 진행하는 체제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 그다음에 솔직히 컨텐츠의 볼륨도 좀 줄어든 게 사실 네. 줄어든 게 사실이고 저희 둘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이제 한 분을 이제 모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1월 이제 녹음 일자 기준으로는 1월 둘째 주니까 둘째 주. 네, 그래서 한 셋째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로 그리고 시청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뭐 당연히 소개는 그분이 이제 나오시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나 뭐 여러 블로그 이런 곳에 네. 좀 분석글도 자주 쓰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글과 그리고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선발을 하게 됐는데 요분은 어쨌든 자기만의 이제 축구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같이 자신감 있게 좀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도 이제 술술 잘 풀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 콘텐츠에 합류하기에 무리가 없으신 분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진짜 방송을 했을 때 좀 편안하게 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재미 요런 거는 솔직히 지금 알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차차 해나가면서 좀 발전해 나가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축구적으로는 우리가 좀 검증을 마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오시면 좀 더 이제 축구적으로 풍성한 컨텐츠가 더 생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의견 네. 하나가 더 생기면 네. 보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둘은 물리적으로 이제 컨텐츠들을 준비하는 시간은 조금 모자라고 네. 거의 이제 이슈 따라가기에 우리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슈 원래 이전에 3명이서 할 때는 이슈 한번 쫙 하고 이제 1, 2부로 나눠서 이제 2부에는 좀 이슈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좀 분석적인 컨텐츠나 좀 진짜 좀 진득하게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네.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상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둘이서 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 새로 합류하시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이제 시각으로 다양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짝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면 이제 맨유를 좋아하신다. 아이고. 네. 네. 맨유를 좋아하신다. 요새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확실히 뭐 네. 전보단 낫죠. 네, 좋을 때보단 그러니까 나쁠 때보단 좋아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분 이제 나름의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이제 아모림이라서 싫다. 아모림이라서 좋다. 뭐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의 또 이제 생각과 그런 게 있어서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별개 얘기지만 요새 전 요케레스가 그렇게 싫습니다. 아스날 팬분들한테 그게 분분해요. 네, 지금 딱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요케레스라서 싫다. 이게 지금 요새 가능한 좀 시기가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한 2개월, 10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사실 고생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적응기다.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주류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부터도 한 2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기다려주기가 좀 어렵다. 아니 카이 하베르츠 언제 오냐. 네. 또 카이 하버츠가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주중에 펼쳐지는 아스톤 빌라전에 아마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달 이제 아스날 득점 2등 선수가 이제 요케레스. 한 골. 네, 한 골. 그리고 1등이 오운골 선수. 3골. 네. 그렇다. 요새 흑마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성적은 좋은데 또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 1등이 하고 지금 뭐 맨시티가 뭐 바짝 쫓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우여곡절이 있다. 그래서 아스날 얘기한 지 꽤 되긴 했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뭐 저는 아스날은 사실 대본 없이도 가능합니다. 네. 아스날은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좀 안 다룬 게 일단 매치업 자체가 엄청 강팀이랑 이제 한 경기들이 별로 없고 아스톤 빌라랑 하긴 했지만 한 경기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경기 내용 자체가 뭔가 전술적이나 뭐 이슈적으로 지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뭐 아까 말했지만 흑마법을 부려서 이기고 상대 자책골로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할 얘기가 별로 없는 방송적으로 다룰 이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근차근히 이기는 느낌은 있는데 어찌됐든 뭔가
전술적으로든 뭐든 뭔가 방송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아스날 얘기할 때 했던 게 막 스피릿 얘기하고 위닝 멘탈리티 뭐 이제 올해는 적기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외적인 얘기들을 주로 했었는데 근데 슬슬 또 매치업들이 좋은 매치업들이 돌아오면 아스날 얘기도 좀 진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었던 아스날 얘기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제 패널이 온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축구 얘기로 일단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메인으로 잡은 경기가 아스톤 빌라와 첼시 경기인데요. 일단 액면가로도 가장 이름값이 높은 팀들 간의 매치이기도 했지만 이 내용 자체도 사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극명하게 가리는 경기는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 축구에서. 이 되게 전반전 후반전이 거의 지킬의 나이드처럼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는 좀 스탯 보면 진짜 이거는 다른 경기인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극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을 보시면 첼시가 뭔가 아스톤 빌라의 수비를 두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재미를 봤다면 후반전에는 아스톤 빌라의 교체와 함께 뭔가 아스톤 빌라의 변화하는 점을 볼 수 있었다는 이 다방면으로 즐길 수 있었다는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스탯을 보여드릴 건데요. 뭐 1대2로 원정팀인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뭐 거뒀고요. 근데 이제 액면가적인 숫자에서도 나오지만 첼시가 사실 경기를 주도한 시간이 훨씬 길었고 네. 뭐 슈팅도 훨씬 뭐 많이 때렸고 그래서 XG도 더 높고 했었는데 결국 뭐 승자는 아스톤 빌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교체가 좀 주요했는데 뭐 일단은 첼시도 지긴 했지만 좋은 점은 짚고 가야 되니까 첼시 입장에서 좀 좋았던 전반전 얘기부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전에도 저는 아스톤 빌라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차적인 수동적인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을 주도하고 점유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아스톤 빌라의 4-4-2 대형에서의 수비 국면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저는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전방에 이제는 와킨스가 오늘은 좀 빠지고 그다음에 전방에 말런이랑 좀 로저스가 그렇죠. 투톱으로 나왔고 약간 수비할 때는 거의 이제 그냥 투톱처럼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거의 중앙 집중형 4-4-2 느낌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스톤 빌라가 뭐 어쨌든 그게 좀 수비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 공격은 사실 한 게 없으니까 슈팅 빵개였어요 전반전에. 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스톤 빌라는 거의 대부분 전반전에는 수비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4-4-2 대응이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첼시가 어쨌든 공을 점유하고 있을 때 대부분 아스톤 빌라의 이 중앙을 좁힌 4-4-2 대응을 공략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면으로 공이 향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아스톤 빌라가 상대가 측면으로 공격을 진행을 하면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카마라랑 틸레망스 중에 한 명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들어가요.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이 공간을 방어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5명으로 느는데 이 볼란테가 가져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했어요. 상대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은 예를 들어서 좌측면에서 이동을 하면은 카마라가 이 최후방 라인으로 빠지고 다시 첼시가 후방으로 공을 전개하면 자신들의 후방 진영으로 공을 전개하면 다시 카마라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4-4-2 대형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했기 때문에 첼시가 초반에도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을 뚫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버리지 포지션 두 팀의 에버리지 포지션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아스톤 빌라 쪽에서는 이제 윙포워드들도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있고 뭐 여기서 이제 틸레망스가 좀 올라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후반전에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포지션을 바뀌면서 이렇게 에버리지 포지션이 찍힌 감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4-4-2인데 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좀 수비적으로는 어쨌든 수비적으로 일단 우선시하는 뭐 그런 느낌의 아스톤 빌라의 전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윙포워드들이 어쨌든 부엔디아랑 맥기니 윙포워드 어쨌든 배치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윙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드필더에 가까운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이 중앙지향적인 양 선수들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볼란테 선수들이 왔다 갔다 움직임을 되게 좋게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2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첼시는 양 이 사이드백들을 굉장히 좀 좁게 사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평균 포메이션에서도 쿠쿠레아와 리스 제임스가 굉장히 좀 좁게 위치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드필더 옆에 바로 붙어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첼시가 공격을 하더라도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이후에 세컨볼 경합 과정에서 아스톤 빌라가 공을 잡고 역습하는데 굉장히 좀 제어를 잘했다. 특히 쿠쿠레아와 리심스의 이 경합 능력 자체는 수비 능력 자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의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 자원들이 첼시의 공을 갈취했을 때, 그러니까 공을 가져왔을 때 역습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첼시가 계속 두드리는 일변도 상황에서 결국 득점까지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뭐 전반전은 확실히 이제 첼시 우위였다.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점 자체 장면에서도 아스톤 빌라의 이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그 크로스를 올릴 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옆에 첼시 선수 2명이 있었어요. 뭐 그 골키퍼를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방해하는 건 이제 거의 이제 일상, 그쵸. 뉴 노멀이 됐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어쨌든 이 2명이 방어를 할 때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도 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좀 지켜줘야 되는 움직임을 저는 가져갔다 됐다고 봤거든요. 일단 요즘 그렇게 이제 골키퍼를 막는 움직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이제 아군 선수가 위치를 해주면서 좀 방어를 해주는 네. 그런 게 좀 많긴 하죠. 오히려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를 방해하는 네. 선수 같은 느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이 첼시 선수를 밀어내다가 자리를 못 잡고 결국에는 헤더 실점을 허용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앙 페드로가 득점이 기록이 되긴 했는데 뭐 와서 맞은 거라고 봐야죠. 그거. 네. 그래서 거의 마르티네스가 원래는 이제 그 자리면 무조건 골키퍼가 처리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선수한테 밀리고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 이제 주앙 페드로 맞고 들어가는 그런 실점이 나왔었죠. 빌라 입장에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첼시가 최근에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상황들이 아스날전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세트피스가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스톤 빌라의 세트피스 수비 자체에도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이 나오지 않았던 거는 뭐 마르티네스의 선방도 좀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 아스톤 빌라의 좀 정교한 4-4-2 조직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첼시가 뭐 몰아붙였으면 오히려 한 골로 끝난 게 빌라 입장에서 좀 잘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또 전반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전을 한 골 차로 끝내긴 했습니다만 아스톤 빌라는 공격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이 첼시의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에 역시 아스톤 빌라의 이 윙포워드들도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합에 밀리다 보니 아스톤 빌라는 공격을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지금 이 매치 도미넌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공격 위협도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첼시가 경기를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어느 시점에 아스톤 빌라 그러니까 밑으로 꺾여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 이제 딱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죠. 뭐 득점도 그때 나오기도 했고 되게 특이점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아스톤 빌라가 교체를 가져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59분 딱 그 교체를 3명 딱 단행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변화를 줬었는데 그게 이제 뭐 와킨스 투입하고 오나나 투입하고 그다음에 산초 집어 넣으면서 이제 이제 뭐 모건 로저스도 윙으로 옮기고 산초와 모건 로저스 윙 체제에다가 오나나가 수비로 들어가고 오히려 틸레망스가 공미로 들어가고 와킨스 투입되고 뭐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가 딱 나온 시점부터 경기의 분위기가 진짜 정반대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딱 제가 호스코드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부터만 아스톤 빌라 이 경기에서 9개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딱 다 59분 이후로부터만 무조건 슈팅이 나왔고 그전에는 슈팅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결정적으로 봤던 거는 모건 로저스가 측면으로 빠진 거. 모건 로저스가 이날 경기에서는 최전방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공을 잡을 때 어쩔 수 없이 좀 좁은 공간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 교체 이후에는 모건 로저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첼시의 이 압박을 좀 벗어난 상황에서 공을 받고 운반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반을 할 때의 이 가중이 조금은 평소보다 전반전보다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같이 출전했던 제이든 산초도 저는 이날 경기 굉장히 좋았다고 봤거든요. 어쨌든 친정팀을 상대로 했고 가장 최근에 뛰었던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양 선수들이 이제 공을 운반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스톤 빌라의 역습이 조금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누적 기대 득점 값이 지금 스탯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아스톤 빌라가 진짜 60분을 기점으로 확 이제 XG가 상승하는 그림을 보이고, 이제 첼시는 한 40분까지는 엄청나게 XG가 좀 올라가다 그 뒤에 조금 지지부진한 네. 뭐 이런 도미넌스를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확실히 이 60분에 이제 와킨스, 오나나, 산초를 투입했던 이 딱 그 변화 하나가 이 경기의 성패를 좀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득점을 기록한 올리 와킨스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올리 와킨스가 이번 시즌에 네. 많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네. 솔직히 주전에서 밀리는 벤치에서 시작했던 경기도 좀 있었기도 했고요. 지난 시즌에도 아쉬웠지만 이번 시즌은 특히 더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에서도 제외될 못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를 네. 보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두 골을 득점하면서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경기만 놓고 보자면 확실히 와킨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에 나왔던 말런, 그리고 후반에 나왔던 와킨스가 워낙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와킨스가 주전을 걱정해야 될 선수는 원래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와킨스가 경기 시간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도니엘 말런도 사실 교체로 나와서 괜찮았던 네. 상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뭐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확연히 앞서 있다 뭐 라고는 당연히 저는 와킨스가 그래도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와킨스도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킨스가 멀티골을 또 네.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역전이 됐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첼시는 패하고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아스톤 빌라가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연승이 벌써 10개를 넘었네요. 지금 공식 경기로만 따지면 네. 프리미어리그 말고 전체 다 합쳐서 공식 경기 11연승입니다. 네. 이 기록이 구단으로 따지면 112년 만에 세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몇 승일지 모르겠지만 구단 기록에도 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사실 우승권 얘기할 때 저희가 맨날 아스날, 맨시티 요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아스톤 빌라도 아스날한테 3점 차로 약간 턱밑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아스날을 잡기도 했잖아요. 그 네네. 아스톤 빌라의 연승 행진 중에 네. 아스날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라운드에 또 아스날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경기가 또 아스톤 빌라가 연승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 정말 아스톤 빌라도 우승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스날한테 더블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일단 승점이 동률이 네. 되죠. 네. 뭐 득실 자체는 아스날이 좀 많이 앞서 있긴 네네. 합니다만 이 승점 자체가 똑같은데 똑같아진다는 것 자체가 아스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긴 하겠죠. 다만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하메드 카마라와 메티 캐시가 이번 경기에서 둘 다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나오지 네. 못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사실 저는 그런 변화에 맞춰서 또 변화를 주는 게 에메리 감독의 정말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이제 그런 변수에 따라서도. 그래서 또 에메리가 어떤 또 변화를 주고 경기를 구성할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카마라 정도는 오나나랑 틸레방스가 나오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다른 선수가 나온다면 어찌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쨌든 메티캐시가 이 선수의 실력 유무와는 별개로 딱히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스쿼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이제 18경기 치렀는데 다 이제 선발로 나왔었고, 물론 이제 교체되는 시간은 좀 있는데 어쨌든 좀 에스톤 빌라가 치렀던 경기는 다 선발로 나섰던 네. 또 메티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가르드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에즈리 콘사를 라이트백으로 풀백으로 세우든 옮기든. 네. 아니면은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가르시아 같은 선수가 나오든 할 텐데 이 부분이 다음 경기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거를 어떻게 에메리 감독이 또 대처를 하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교체 전술에 어쨌든 대성공이니까 네. 이거는 에메리 감독이 만든 또 승리기도 하죠. 아, 그렇죠. 네,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에메리 감독이 자신이 판도를 뒤집어서 이길 수 없었던 경기가 아니라 사실 지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뭐 사실 수비를 굉장히 잘했지만 실점도 어찌 보면 좀 불운한 뭐 네. 그런 세트피스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고 좀 쉽지 않은 경기이긴 했는데, 그다음에 솔직히 60분 동안 거의 슈팅이 없었던 팀을 이렇게 살려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교체에 네. 좋은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를 뒤집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에메리가 해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 와킨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에메리 감독을 지칭해서 이제 택티컬 지니어스, 전술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선수단 내에서도 이 에메리 감독의 전술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도 좀 알 수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에스턴 빌라 선수들은 뭐 좀 지고 있더라도 사실 후반전에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해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전반전에 잘 버텨놓으면 후반전에 감독이 전술 변화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뭐 동기부여도 되고 후반전에 더 힘을 낼 수 있고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앞으로의 순위 싸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만한 경기라고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에메리 감독에 비해서 이 마레스카 감독은 좀 단순한 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목소리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59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에메리 감독의 교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69분에 마레스카 감독의 교체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3명을 바꿨어요. 네. 바꾼 게 이제 쿠쿠렐라를 구스토로 바꾸고 가르나초를 기텐스로 바꾸고 페드로를 델라보로 바꿨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자리에 있는 선수를 그냥 바꿔주는 그쵸. 전술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69분이면 이미 이제 아스톤빌라의 기세가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시도했던 변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이 첼시 팬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팀 감독은 전술 변화에서 이제 확 하는데 우리 감독은 그냥 딸깍. 근데 사실 마레스카가 이날 벤치에 없었어요. 네, 뭐 그것도 있죠. 퇴장으로 그 경기 좀 멀리서 봤기 때문에 뭐 마레스카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뭐 네.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마레스카의 영향력이 100%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에메리가 이렇게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감독이 비판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 한에서는 좀 첼시가 아쉬웠다. 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판에 좀 역전골까지 터지면서 이제 아스톤빌라가 승리를 챙겨왔고 다음 주에 또 아스날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경기가 진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아스톤빌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승 경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우승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히 몇 개월 더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그쵸. 시점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는 시점에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에메리가 잘리냐 아스톤 빌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줄을 잃었던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기적적인 연승 행진과 함께 챔피언스리그권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우승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지금 아스톤 빌라의 행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진이 이제 또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네, 그렇죠. 그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고 항상 이제 빌라 같은 빌라든 뉴캐슬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런 올라오는 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 이제 한 시즌 딱 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항전 병행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아스톤 빌라는 뭐 그 경험치도 좀 쌓이기도 했고 어쨌든 이번 시즌은 정말 잘 치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른 좀 경기들로 가보도록 할 텐데 다른 경기들을 좀 저희가 이슈될 만한 그러니까 경기를 뭐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 경기들에서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살펴볼 경기가 이제 리버풀과 울버햄튼 경기인데 뭐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비르츠가 드디어 득점포를 가동했다. 드디어 가동했다. 지금 몇 개월 10월 12월 말이니까 이제 8월 말에 좀 시즌이 시작해서 4개월 만에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리버풀 팬들이 정말 기도했던 정말 영원하던 그게 하나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XG 뭐 높았고 뭐 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리버풀이 어쨌든 뭐 지면 안 되는 경기에서 이겼다. 뭐 경기 자체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국 이제 비르츠가 어떻게 됐냐 이게 이 경기에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자 뭐 찬스 크리에이팅은 지금까지 뭐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빼고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어쨌든 플로리안 비르츠가 저는 극 초반을 제외하면 꾸준히 자신의 이름값까지는 아니더라도 1인분 내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격 포인트고 이 선수가 공격수고 공격수 뭐 스트라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 마수거리 득점을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토트넘전에서도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되겠고요. 뭐 그래서 뭐 축구는
지금까지도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이게 득점이 안 나오다 보면은 자기도 좀 급급했을 네. 거예요. 뭐 그리고 사실 불운한 장면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어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동료들이 날려먹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번 득점인 줄 알았는데 자책골인 장면도 한번 있었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솔직히 심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이번에 결국은 득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음.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르츠를 볼 때 가장 이제 리버풀에 오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과연 어디 위치에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시즌 초반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에 좀 위치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측면으로 이제 위치가 완전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코디아코 대신에 좌측 윙포워드 자리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케르케즈가 사실 리버풀이 비르츠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네. 그렇지 케르케즈도 굉장히 기대에 비해서의 활약이 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뭐 본머스 있을 때는 거의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하던 선수가 갑자기 이제 리버풀에 와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분들이 많았죠. 네. 특히 코디 학포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지 못하면서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학포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학포와의 호흡이 네.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욱더 지적이 됐었던 상황인데 요게 학포가 이제 들어가서 로버트슨이란다. 이 케르케즈가 달려가는데 이제 학포가 안 줘서 케르케즈 그냥 뛰고 내려와야 되고 뛰고 내려오고 뛰고 내려오고 계속 그리고, 상하 운동을 하는. 그리고 이제 학포와 호흡을 맞추려면 그럼 이제 케르케즈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장점이 안 나오고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플로리안 비르츠가 오고 나서는 두 선수의 호흡이 그래도 잘 맞아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확실히 비르츠는 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케르케즈가 이제 확 엑셀레이션을 걸었을 때 치고 나갔을 때 딱 케르케즈를 살려주는 움직임을 비르츠가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살아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케르케즈도 역할이 이제 본인에 맞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같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 코디아포가 최근에 나오지 못했던 거는 경련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부상 회복되면은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번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울버햄튼전에서 복귀를 했고 심지어 이제 플로리안 비르츠와 비슷한 시간대에 교체가 되면서 좌측에 이제 위치를 했는데 과연 슬롯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우려스러운 점은 맥칼리스터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럼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학포의 복귀와 더불어서 다시 비르츠를 중앙으로 옮기고 이제 학포가 측면으로 가는 네. 그 어둠의 라인업이 다시 완성될 수도 그렇게 있다. 되면은 또 비르츠와 학포의 그 불협화음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상황을 아직 예단하긴 이르고 네, 좀 이제 기우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저희 나오면 또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약간 감동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 지금 에버리지 포지션에서 오른쪽에서 쭉쭉 뻗어나간 키에사가 네. 드디어 좀 시간을 받았다. 사실 이 키에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을 느꼈었거든요. 정말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 유로 2020에서도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고 그렇죠. 정말 재능을 그러니까 기대받던 선수가 아니라 보여줬던 선수고 이제 리버풀까지 결국 이제 조금 안 풀리게 되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간을 못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시간을.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네. 되게 잘했잖아요. 네, 그 슈퍼 서브의 활약을 했었었죠. 네, 그럴 때 한 번쯤은 선발로 기회를 받을 법도 했는데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후에 좀 폼이 그만큼의 활약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제외되고 이런 사이클이 좀 굴러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활약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뭐 전 활약이 좋았다는 거 아니고 이제 보니까 좋다 그냥. 네, 선발로 출전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키에서도 솔직히 살라가 이제 없어가지고 무조건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기들 짧든. 그쵸, 네.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고 활용을 해야 되는 또 선수니까 또 이 위치에서 좀 그 옛날에 폼을 좀 회복하면 또 리버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프림퐁이랑 합도 뭐 이게 스타일상 뭐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프림퐁이 이날 그래도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소보슬라이가 이제 징계에서 돌아온다면 이 공격 자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도 리버풀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리버풀 경기도 쭉 봐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장 또 시간상으로는 먼저 펼쳐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유 뉴캐슬이었고 이제 1대0으로 뭐 맨유가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라이브로 보긴 어려운 경기였고 정말 보신 분 이게 시간대도 어려웠고 사실 이 경기를 뭐 혹시나
맨유 팬분들이나 뉴캐슬 팬분들 중에 일어나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일단 경기 자체가 경기 자체가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풀경기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 보면서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참 다행이다. 이 경기를 10분 만에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의 경기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맨유가 그 어려운 경기 사실 부패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승리를 따는 게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맨유 입장에서. 뉴캐슬이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처참함에도 브루노가 없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뭐 사실 이 숫자로는 뭐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밀렸고 필드 스테이트 정말 지옥 같고, 예. 뭐 슈팅도 사실 뉴캐슬이 더 많이 때렸고 그래서 네. 진짜 이걸 보셨으면 힘드셨을 텐데 사실 계속 뉴캐슬한테 공이 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불굴의 의지로 맨유가 승리를 따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을 받은 거는 뭐 사실 그렇게 전술적으로 효과가 막 엄청 좋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아모림이 변화를 줘서 이제 백포를 가동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백포랑 백스리랑 크게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크게 차이 자체는 없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뭔가 되게 상징적인 느낌이잖아요. 아모림이 뭐 교황이 와도 난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바꿨다. 네, 교황을 직접 뵀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백포로 바꾸고 승리까지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장면일 것 같고 좀 재밌는 기록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고요. 처음이요? 2022년 3월 이후로. 와 이러면은 온 다음에는 거의 부패 빠지면 못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이래로는 6경기를 못 나왔는데 이것도 대단하죠. 와 일단 진짜 철강하긴 하다. 3년 동안 6경기를 못 나왔다고요? 네. 근데 그동안 맨유가 브루노가 없을 때 1무 5패였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첫 승을 기록했고 또 재밌는 기록은 우가르테가 선발로 나왔을 때 첫 승. 이것도 대단하다. 네. 사실 맨유 어쨌든 뭐 맨유도 체급이 있는 팀이니까 사실 못 이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선발로 나왔을 때. 아무리 우가르테가 그 엑스맨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겼을 것 같은데 그 한 번이 이번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에버리 포지션 전형을 보시면은 딱 이 백포가 딱 배치가 돼 있고 루크쇼와 이 달롯이 딱 사이드백으로 딱 빠져 있습니다. 네. 확실히 딱 백포스러운 느낌이었고 수비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백파이브처럼 내려앉는 게 아니라 양 윙포워드가 내려앉아서 거의 6명의 수비진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뉴캐슬의 특성에 겨냥한 좀 배치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브루노가 없는 걸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런 선수 전형 뭐 어쨌든 공수에서 둘 다 좀 의미가 있었던 전형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어쨌든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도르구가 이게 세트피스라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득점을 기록했다. 엄청난 득점이었잖아요. 사실 이 득점 자체는 저는 그 지단 득점 아시죠? 그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나왔던 뭔가 그 득점이 생각날 정도로 딱 그 하프 발리로 딱 그 공 높게 뜬 공을 이제 내려오면서 찼었던으로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좋은 득점이었고 어쨌든 그걸로 승리를 거뒀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뉴캐슬은 브루노가 없는 맨유를 상대로 정말 오랜 시간 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물론 이제 찬스가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아쉽지 않을까. 에디아우가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확실히 뉴캐슬 적어도 이제 이번 시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땐 좀 별로일 때가 많고, 대신 이제 역습 상황에서는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시즌 전에도 했습니다만, 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스쿼드 때문에 스쿼드 배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좀 어려움을 겪는 이 수준이 아니죠. 어려움을 겪는 이 너무 정도가 심하지 않나. 이 체급에 맞는 축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 체급도 못 보여줘서 점유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다가 원정 승률 자체도 제가 앞서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9경기에서 1승 3무 5패예요. 굉장히 너무 좋지 못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징크스가 이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일 것 같고 특히 에디아우가 후반전에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볼데마테가 빠진 거. 어쨌든 맨유가 좀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대부분의 공격을 크로스로 진행을 했는데 볼데마테가 빠지고 미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키가 작아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사실 에디아우도 지금 목숨줄이
안전하진 않거든요. 아, 그쵸. 뭐 당장 내일 간다 그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확실히 뉴캐슬 입장에서는 뭐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번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번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공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축구를 요거에 대해 좀 심도 있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번 경기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준비한 마지막 경기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 경기입니다. 뭐 요거는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토트넘이 또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또 승리를 네. 또 거뒀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경기는 승리를 거뒀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당했다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은 뭐 오늘도 XG 1은 토트넘이 그 정말 토트넘에게 어려운 고지일지 모르겠는데 네. 돌파하지를 못했고 오늘도 뭐 팰리스한테 약간 강팀이 약팀한테 맞는 것처럼 팰리스한테 그렇게 좀 했는데 물론 이제 팰리스가 좀 역습을 그래도 기반으로 하는 팀이고 그걸 노려서 이제 일부러 좀 상대방한테 공을 주는 네. 게 설계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토트넘이 이제 팰리스 이렇게 이제 이런 스탯으로 이런 숫자를 통해서 이기는 게 정말 좋은 일은 아니지 않나. 이게 PPDA가 27.29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이게 압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수동적이죠. 예.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딱 프랭크가 이기는 느낌대로 되게 수동적인 그 예. 전형적인 틀에 박혀 있는 수동적인 느낌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이겼긴 합니다만 뭔가 칭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쨌든 토트넘은 앞선 뉴캐슬과 다르게 이 원정에서 강한 원정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시즌 원정에서 5승 2무 2패예요. 프리미어리그만. 확실히 원정 승률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거의 강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네. 뭐 그런 성적이긴 하네요. 다만 이제 홈 성적인 문제긴 하죠. 네. 뭐 어쨌든 근데 사실 진짜 홈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겨도 좀 솔직히 보러 가기가 좀 싫거든요. 저 재미가 네. 없죠. 사실 어쨌든 그렇다고 토트넘이 홈에 가서 이제 뭐 결과도 안 좋지만 경기력이 뭐 좋아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정이라서 실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날 문제였던 거는 역시 토트넘이 공을 쥐었을 때 문제였어요. 팰리스가 되게 강하게 전방 압박을 나왔는데 이거를 토트넘이 로메로도 없다 보니까 걷어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이번에도 롱킥을 시도했고 롱킥을 시도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 그 안 좋은 모습들 뭐 삼선이 공을 잡고 돌아설 때의 문제점 뭐 혹은 공격진들이 너무 우편향적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좌측 밸런스가 붕괴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 미드필더로 나왔던 윌 휴즈랑 이 와튼 두 자원이 이 롱킥 이후에 세컨볼을 경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세컨볼을 가져오는데 좀 강점을 보였고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낸 코너킥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결승골이 됐다라는 게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여기 XG나 슈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히사레숑이 또 취소가 됐지만 네. 두 골을 맛있게 또 넣어줬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좋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네. 어떻게 보면은 롱킥 이후에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곧바로 진행했던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패턴 그 자체는 이제 확보를 일단 해놨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그런 패턴의 가지수를 좀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랜다.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토트넘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좀 신기한 걸 좀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토트넘이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단 네. 카드 1등입니다. 카드 1등. 네. 카드 1등인데 인터셉트 그러니까 태클 수도 그래서 1등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태클을 많이 했으니까 카드가 나오고. 네. 네. 근데 이제 인터셉트 숫자는 좀 낮단 말이에요. 등수가. 그래서 좀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인터셉트가 그래서 태클을 많이 하고 경고를 많이 받는데 공은 잘 못 뺏는다. 그런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되게 그리고 특이한 네. 지표네요. 그리고 슈팅 수나 XG 이런 것도 좀 낮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 토트넘 정도의 체급을 가진 팀이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이 숫자들이 아닌가 가져가기에는. 그쵸? 사실 물론 이런 숫자만으로 축구를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극명하게 좀 나온다는 얘기는
슈팅수가 적은 와중에 뭐 캬트도 많이 받고 좀 그러면은 이러면은 자동으로 재미없는 경기를 많이 끊어지는데 우리 팀이 공격은 못하고 계속 수비만 하고 또 슈팅 허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성적은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팬들 입장에 정말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뭐 늘 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토트넘은 공을 잘 차는 골키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드필더에서 공을 뭔가 풀어줄 만한 뭔가 패드리 성향의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되게 안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후에 롱킥이 나오고 그러면서 공격진들이 경합을 하고 이 과정에서 뭔가 불필요한 카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또 승리를 챙겼다는 거에 정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프랭크 감독 경쟁력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겼으니까. 뭐 근데 이날은 진짜 승리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만 더 좋은 스쿼드를 지녔다면 그러니까 지금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네이셔스컵으로 빠진 사르도 있고 무료지도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뭔가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팰리스 입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아쉬웠던 경기였으니까 그만큼 뭐 일단 이기긴 했어도 토트넘이 사실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다. 뭐 그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일단 히살리총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쿠두스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역꾸역 만들어내주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아까 뭐 본 스탯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쿠두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전체 드리블 시도 1등, 성공 1등. 그래서 한 50% 정도 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도와 성공은 도쿠보다 많거든요. 뭐 경기 수가 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좀 대단하게 쳐줘야 되는 게 도쿠는 딱 그 드리블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야, 너 드리블 해! 였는데 쿠두스는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던져주는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에서 자기 혼자서 지금 밥 만들고 먹고 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쿠두스의 드리블이 결국 이 토트넘의 찬스 메이킹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쿠두스가 정말 잘 해주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 드리블만 믿고 할 수는 없으니까 축구를 진짜 그래서 계속 뭐 하는 말이지만 다방면화가 필요하다 패턴에 그래서 좀 다른 패턴들을 좀 부디 개발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있던 토트넘 팬들도 다 떠나게 생겼어요. 요즘 이 관중수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뭐 보도에는 나왔는데 이 토트넘의 이 재미없는 축구가 그래서 좀 어쨌든 어떻게든 반전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주변에도 토트넘 팬 친구들이 그래도 몇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굉장히 톡식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손흥민 이후로 이제 영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토트넘으로 유입이 이제 됐을 텐데 사실 토트넘 하면은 물론 수비 그래도 수동적인 이제 축구를 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할 때 확실히 보여주는 이 손케가 보여주는 정말 시원한 한 방. 이 경기 90분을 좀 참더라도 그 1분에 터트리는 한 방. 이게 있었는데. 정반대의 축구. 수비는 똑같이 하면서 이제 시원함은 없는. 단점만 남고 이제 장점이 없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른 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또 토트넘 팬분들이 한국에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또 이제 포스트 손흥민의 시대지만 그래서 뭐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자 여러분은 토트넘 팬 아니고 손흥민 팬이다라는 말도 남겼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팬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남아있는 팬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쨌든 축구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 빅식스잖아요 토트넘이. 그렇죠. 돈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활용을 하는 구단이고 잘해야 되니까 진짜 성적과는 별개로 좀 더 나은 축구 정말 이런 축구를 하면은 이 같이 경기를 하는 팀의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라는 이 상품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랑 하든 뭐 맨유랑 하든 뭐 아스날이랑 하든 뭐 맨체스터 시티랑 하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좀 가치 있는 축구를 좀 창출해 주길 바랍니다. 진짜 컨텐츠를 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다 요즘 쥐어 짜내고 있어요. 토트넘 얘기하면. 화이팅입니다. 많은 수건도 아니고.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얘기 중간까지 좀 맞춰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뭐 중계를 잠깐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주말에 네이션스컵 얘기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저희가 12월 29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조별리그 2경기씩 진행된 상황이어서 뭐 일단 아직 진출팀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크게 뭐 이변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앞서갈 팀들이 일단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네이션스컵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 토너먼트 들어가면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다른 팀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에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상대를 해야 될 남아공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주말에 이집트와 남아공 경기가 있었고요. 뭐 얘기해드린 대로 저희도 중계를 해드리긴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경기. 네,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일단은 뭐 이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뭐 썩 좋진 않고 네. 그리고 일단은 초반에 좀 퇴장자가 나와가지고 이집트가 아마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네. 꽤 오랜 시간 남아공이 그 선제골을 이제 PK로 실점한 이후에 주도를 했음에도 상당히 이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졌어요. 퇴장을 이집트가 당했는데 남아공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이 이제 승점 3점 요로 2등이고 이집트가 좀 2승을 거두면서 좀 유리한 고지를 B조에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요거 뭐 하이라이트는 좀 보셨죠? 네, 남아공 경기. 그래서 남아공이 1차전에 이제 좀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뭐 라이드 퍼스트 득점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2차전에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약간 공을 안 가졌을 때는 모르지만 공을 가졌을 때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이날 뭐 3백으로 나서기도 했었고 시작을. 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마멜로디 울산과 했었던 네. 그 팀과 올랜도 파이레츠라고 하는 사우스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에 소속된 두 클럽의 선수들이 거의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우위를 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이 소통하고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좀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후반에는 이제 마르무시도 빼고 네. 진짜 완전 수비 일변도를 이제 수비하겠다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그걸 좀 공략해내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집트도 뭐 당연히 이제 퇴장을 당해서 내려앉은 것도 있지만 뭐 1차전이나 뭐 전반전 경기력을 봤죠. 1차전도 진짜 짐바브웨한테 질 뻔했어요. 이거 선제골 먹혀가지고 네. 좀 위험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이집트나 남아공이나 상태가 썩 좋진 않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점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 팀들은 좀 그러니까 경기의 편차가 경기마다 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대회를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경기 이제 이집트와의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또 남아공이 정말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16강은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토너먼트 쪽 경기력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1시에 3차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남아공의 이제 16강 진출 여부를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짐바브웨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짐바브웨를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뭐 짐바브웨도 그 이집트랑 또 비비기도 했으니까 또 마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모르긴 하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하면 올라올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경기들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남아공. 그래서 남아공 얘기는 또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인상은 이 팀은 뭐 썩 그렇게 잘하진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좀 인상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공격이 되게 직선적이긴 했어요. 되게 롱킥도 많이 차고 좀 빠르게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최근에 백스리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은 수동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님이 또 하고 있는 게 좀 적극적인 압박도 있단 말이에요. 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데 남아공을 상대로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했다가 뭔가 한 방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남아공이 좀 수성적인 축구를 준비해 온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금 내려가는 팀은 언제나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롱킥 한 방에 또 위험한 찬스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 팀이 나이지리아를 제끼고 올라왔기 때문에 월드컵 예선에서 좀 저희도 경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이지리아를 의심해봐야 되나? 이거는 나이지리아가 사태가 좀 심각했구나. 뭐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이지리아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나이지리아는 2승으로 조별리그에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월드컵은 떨어졌지만 되게 잘하고 있죠. 튀니지도 이겼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얘기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첫인상은 그렇다. 라고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네이션스컵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또 한번 들어가면 좀 더 깊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좀 미뤄왔습니다. 월드컵 이제 조 추첨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이 월드컵 조 탐방 해가지고 A조부터 쭉 했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근데 중간에 끊겼는데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막 예준이 못 나오고 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J조에서 L조 한번 탐방 뒤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얘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셨겠지만 저희가 쭉 해왔고 아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는 따로 이제 회차를 이제 월드컵 탐방으로만 A조부터 A조까지 좀 합쳐서 한 회차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좀 길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J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조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요르단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한 팀이 아마 거기였을 텐데 그 플레이오프. 유럽 플레이오프. 네. 맞죠? 유럽 플레이오프인지 아니면은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도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세 팀이 일단은 위치를 해 있고요. 알제리. 네, 알제리. 네. 그래서 여기가 J조가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알제리, 요르단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팀인 아르헨티나부터 살펴보면은요. 일단 남미에선 1위로 진출을 했고 뭐 선수는 이제 뭐 메시, 라우타로, 네, 훌리안도 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중원에 이제 엔조와 메갈리스터 그리고 수비진에 로메로를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골키퍼에 마르티네즈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이전에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했던 그 전력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불안한 점이라고 한다면 딱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을 때 그때 빛났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 활약이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우승 멤버들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뭐 뭔가 새로 엄청나게 떠오르는 선수가 있다거나 네. 또 그건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선수들의 폼도 좀 이제 업다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시도 결국 나이를 먹기도 했고요. 메시도 확실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난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분명히 나오지 못할 텐데 그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우승할 때 굉장히 빛났던 그 원석들이 네. 완전히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메칼리스터라든지 엔소 페르난데스나 그렇죠. 기대한 만큼은 네. 뭐 이 선수들이 나중에 4년 뒤에도 우승 후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수들이 4년 뒤에도 전성기의 나이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 선수들이 그 기대만큼 성장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이제 대회 전력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발전이 좀 더뎠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이 그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고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전히 그쵸? 또 네. 이제 우승 후보기 때문에 그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할 얘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는 니코파즈가 확실히, 어쨌든 좀 세리아에서 신흥으로 올라오긴 했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그때까지 계속 잘해서 결국 스쿼드 이제 주전 멤버로 올라설 수 있느냐, 네. 뭐 이제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무조건 선발로 출전해야 되는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예, 이 스쿼드에서의 위치 자체가. 그래서 뭐 메시와의 공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니코파스가 얼마나 이제 올라올 거냐, 이제 다음 월드컵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별리그는 그렇죠. 네. 우승 후보니까요. 네, 조별리그는 좀 문제 없이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또 뚜껑은 또 까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이제 이포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 예선 H조 1위로 진출했었고요. H조에는 뭐 루마니아, 보스니아 뭐 이런 팀들이 있어서 뭐 다른 조보단 좀 쉬웠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주요 선수로는 뭐 데이비드 알라바 그리고 콘스탄트 라이머, 자비처, 뭐 비머, 뭐 바움가르트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새로 뭔가 이름이 이렇게 딱 새로 생긴 선수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원래 그랬던 것처럼 수비나 미드필더진은 굉장히 좀 탄탄한데 공격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아직도 좀 아르나우토비치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팀은 그 감독이 랄프 랑닉인 만큼 네. 딱 그 랄프 랑닉 하면 생각나는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하면 생각나는 그 레드불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네.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좀 강력하고 에너제틱한 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국가대표에서는 그 라이프치히만큼의 레벨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점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네, 뭐 어쩔 다른 수 모든 없는 팀들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선수들이 다 그런 축구에 적응이 되어 있고 그런 축구를 충분히 할 만한 팀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경기력의 저점은 좀 굉장히 좀 보장이 된 팀. 그러니까 저점은 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팀인 것 같고, 근데 다만 과연 이제 공격진에서 결국 높이 올라면은 어떻게든 득점이 영향들을 나와야죠. 득점이 나오고 영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요 팀도 조별리그에서 1승은 하기가 근데 또 조가 또 상대팀들 보니까 이제 유로탄평은 잘 안 보이긴 해서 뭐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거의 무조건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공격진들의 어제 뭐 수비진이나 미드필더진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공격진에서 뭐 누가 이제 좀 튀어나오게 좀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이 이제 알제리 아프리카 예선에서 이제 G조 1위로 올라오게 됐었고요. 뭐 여기는 여기도 이제 알제리 또 개통 선수들이 이제 유명했었고 옛날에 그쵸. 옛날로 따지면 이제 있고, 벤제마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알제리 이제 국적 선수로는 이제 마레즈 뭐 이런 선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마레즈만큼 엄청 유명한 선수는 지금은 좀 없긴 해요. 여전히 마레즈가 그리고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급이 이제 막 새로 생기고 신의 선수들이 나오고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란가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 그 선수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공격진 중에서 이제 마레즈는 뭐 워낙 잘 알려진 선수니까 그래서 요 제외하고는 이제 요 선수가 좀 가장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분데스리가 내에서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라고 그 스위스 감독 되게 오래 하던 그 감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경험이 많겠죠. 페트코비치 감독이 그만큼 이제 어떤 식으로 이끄느냐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제리의 특성상 유럽 리그에서 좀 뛰는 선수를 뭐 벤세바이딘이라든지 뭐 아니면 요번에 맨시티로 간 아이네트 누리라든지 이렇게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스타 선수는 아니더라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전력 자체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좀 강력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네이션스 컵에서도 뭐 일단은 두 경기 치는 시점에선 2승으로 좀 깔끔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랍컵에서는 좀 빨리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유럽파가 못 나오는 대회니까 그래서 유럽파가 합류했을 때는 좀 평균 경기력이 상승하는 그래서 이 팀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보장된 팀이 아닌가. 그렇죠. 굉장히 좀 까다로운 팀이고 우리나라도 한번 당했었고 사실 그때는 지금 정도의 이름값은 알제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막 페굴리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던 그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무시하고 갔다가 좀 크게 당했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좀 수준이 된 알제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상대하는 마지막 아시아의 팀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3차에서는 우리랑 같은 B조에서 2위로 진출을 했었고요. 뭐 이제 유명한 정말 기사에서 많이 봤던 이름인데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알리 올완이라고 최근에 아랍컵을 여기 했었는데 준우승했어요. 요르단이. 근데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득점왕을 아랍컵에서 같이 했었던 선수인데 뭐 요 선수가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요 선수가 이제 K리그 제가 이 울산인가 거기 링크가 있다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업데이트는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K리그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오면은 또 주목해서 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선수라고 한다면 야잔이 있잖아요. 야잔과 이제 리오넬 메시가 맞붙는다가 될 텐데 어쨌든 야잔을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력 자체도 뭐 우리나라가 직접 맞아봤던 만큼 수비하고 사실 역습하는 이 패턴 자체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위치하는 알라이마트가 아무래도 경합 능력이 좋다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싸워준다면 알타마리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알타마리가 그 정점에 있을 때보다는 사실 이번 시즌에는 최근에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요르단 입장에서는 최근에 좋았던 건 이제 아시안컵 때 한번 돌풍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토너먼트인 그다음에 아시아 예선, 그러니까 아시안컵, 아시아 이제 월드컵 예선 그리고 요번에 있었던 아랍컵까지
꾸준하게 좀 팀이 좋은 모습을 국제대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흐름은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좀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아랍컵 이전에 치렀던 좀 친선 경기들에서 1승 2무 3패로 좀 세계적인 국가들과의 격차는 아직 있다는 거는 좀 실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직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좀 대회를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사실 이 조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언더독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하나 정도의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토너먼트 진출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승점이나 아니면 뭐 득점 뭐 이런 이제 요르단이 어쨌든 많이 오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출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에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근데 조직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뭔가 한 번 승리를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 느낌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같이 있는 오스트리아나 네. 뭐 알제리나 해볼만 네. 하다는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사실 뭐 좀 논외를 치더라도 네. 두 팀을 상대로 어쨌든 가능성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뭐 당연히 뭐 진다고 장담은 못하니까. 그래서 뭔가 해볼 만한, 그러니까 뭐 해볼 만하다는 게 이제 정말 이길 확률이 뭐 50%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진짜 해볼만 하다. 네.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알제리랜다. 이 요르단 입장에서 막 최악의 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볼 만한 구석은 있다까지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가고 약간 오스트리아와 이 알제리가 좀 싸움을 하는. 그래서 과연 누가 요르단이라는 코인을 잘 먹냐, 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다음 조가 이제 K조, 포르투갈, 콜롬비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대륙 플레이오프 1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팀 포르투갈이고요. 유럽 예선 F조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뭐 주요 선수로는 뭐 거의 황금 세대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네. 좋은 선수들이 많고 호날두, 그다음에 뭐 페드로네투, 비티냐, 주앙 네베즈, 파리생제르맹 듀오도 있고, 그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예전에 있고, 그리고 맨시티 후벤 디아스, 베르나르도 실바 뭐 이렇게 해서 뭐 선수들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 말고도 이 선수들 말고도 뭐 누르 멘데스나 세메두 같은 자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약한 포지션을 뽑는 게 더 빨라요 여기는. 네. 딱 주앙 앞뒤. 칸셀로도 있을 거고요. 네. 네, 딱 약점이라 하면 이제 앞과 뒤. 최전방에 이제 신두영. 뭐 이제 정말 클래스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 사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건 이제 불안점으로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죠. 네. 하루하루가 다시 다른 또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날두를 받쳐줄 선수가 사실 뭐 하무스가 있긴 한데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주앙 펠릭스를 스트라이커로 쓸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확실히 약점이 있고, 그리고 후방도 어느 정도 약점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일단 골키퍼인 지오 코스타가 네. 그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B클럽 링크도 사실 많이 났던 뭐 골키퍼. 맨체스터 시티 간다는 말도 있었고 되게 고점이 높은 골키퍼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고저점을 넘나드는 좀 이상한 플레이도 가끔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앞뒤만 단속하면은 우승권이다 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스쿼드가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호날두의 이 케케묵은 이 마지막 염원 네. 월드컵 우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진짜 이건.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이제 호날두를 까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호날두 선수님이 이제 꼬장을 조금만 덜 부리시면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 4년 전에 리오넬 메시처럼 본인이 겁나 잘하면 이건 무조건 우승이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만약에 4년 전에 리오넬 메시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그럴 일이 가능성이 적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우승을 못하기가 더 힘들다 이 스쿼드는. 저는 잘하는 거와 별개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방 압박하고 네? 불 살라야지 사실. 네. 이게 호날두 어쨌든 커리어에 보면 거의 마지막 이 불태워야 되는 이거 한 번 더 하면 살짝 이제 꼬장을 넘어서 이제 거의 미우라의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마지막 정말 박수 치고 이제 진짜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이제 축구 선수로 다시 활약을 못 할지라도 이 대회에선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상황 자체도 사실 뭐 호날두가 지금 나이가 많긴 하지만 주전이 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포지션을 보면. 그렇죠. 또 정말 마냥 이제 이 슈퍼스타 이름값으로만 주전을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본인이 잘하면은 정말 그래도 선수 커리어가 끝났을 때 평가를 한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또 기회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펠마호의
네. 아니 펠마호가 아니죠. 펠마맨데 이제 펠마호가 네. 어떻게든 한 번은 이게 비빌 수 있는 뭐, 그 유일한 이제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메시한테 한번 이제 지금은 완전 발 아래에 있는데 살짝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본인을 어떻게 살짝 끌어올 수 보면은 있는 그 메호 대전에서 네. 그 월드컵 있냐에서 이제 끝났는데 있는데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만약에 우승을 이제 본인이 잘해서 한다면 좀 승부가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도 이제 메시가 저는 조금 그래도 확실하게 그쵸? 이제 네. 메시가 우위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어쨌든 비빌 건덕지를 마련해 주는 게 또 월드컵 우승일 거기 때문에 호날두 입장에서는 좀 불살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도 약간 갖춰져서 좀 기대는 돼요. 어쨌든 호날두는 잘하든 못하든 또 우리의 스타성이 있는 선수다 스타성이 보니까. 있고 그리고 경기 결과나 이제 과정들이 연일 또 이번 대회에서 화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든 좀 오래 남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대회에.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좀 빨리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모로코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네. 빨리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게 약간 주목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으로 들어온 게 콜롬비아고 이제 콜롬비아가 남미에서 3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는 이제 루이스 디아즈 바이르미넨 그리고 페리스 무뇨즈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제르손 모스케라 있고요. 그리고 다빈손 산체스 있고요. 놀라운 게 하메스가 나오더라고요. 잘하죠. 네, 하메스가 이제 멕시코 리그에 지금 뛰고 있는데 네. 또 국가대표에서 활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메스 뽑히고 있고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즈라고 동명이인인데 네. 있습니다. 그 알메리아 뛰던. 알메리아 뛰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스포팅 네. CP로 옮겼는데 그래서 그 선수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뭐 골은 이제 1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포르투갈 리그의 골수는 이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알메리아에서는 에이스를 하던 선수니까 그 네. 정도다 이렇게 너무 호들갑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알메리아 에이스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 콜롬비아가 그 세대교체 실패다 하면서 이제 하메스 이후에 2018년 월드컵 때 굉장히 좀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죠. 사실 2014년 그때 8강 고점을 찍었었고 하메스와 뭐 후안카드라도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오면서 정말 이제 큰 주목을 받았었고 그때 브라질한테 떨어졌었어. 그쵸.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점을 이제 하메스가 딱 보여주고 그 골든볼이었나 하메스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그 푸스카스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쭉 이제 하메스와 같이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약해진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남미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좀 폼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고무적인 게 최근 이제 성적이 좋아요. 신선 이제 예선 끝나고 4경기 치렀는데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했는데 3승 1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랬던 이 콜롬비아가 끝났습니다. 지난 코파 아메리카 때도 결국에는 결승전까지 가서 뭐 지긴 했습니다만. 아르헨티나를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개개인에서 뭐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직력, 그러니까 팀 자체가 좀 강한 느낌이 들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좋은 선수들도 많고요. 최근에 뭐 루이스 디아스도 바이에른뮌에 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되겠고 뭐 다른 선수 또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무뇨즈가 이 월드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지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 센터백 라인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다빈손 산체스도 이 갈라타사라이 간 이후에는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루쿠미도 굉장히 볼로냐에서 좋은 센터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리그에서 주목받는 그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전력 자체도 좀 올라온 편이고 뭐 그리고 이제 하메스를 약간 다시 보는 그런 약간 추억에 잠기는 야 하메스가 잘 뛰고 있구나 뭐 이런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어쨌든 볼만한 포인트는 좀 있고 확실히 뭐 계속 드리는 말이지만 여기도 좀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저점 보장은 된 팀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토너먼트 단계 가면 진짜 어려운 경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팀들이 어쨌든 다 32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너먼트 단계는 진짜 빡센 경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다음 3번 시드로 간 팀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아시아에선 A조 이란과 함께 2위로 진출했고요. 주요 선수는 이제 후사노프, 뭐 NCST는 그 선수 있고 그리고 스모로도프라고 이제 바샥쉐이르 소속 선수인데 뭐 17경기에서 뭐 12개 득점 이번 시즌에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로마도 있었잖아요, 그 선수. 굉장히 그래도 세리아에서는 꽤 뛰었던 선수인데 어쨌든
우즈베키스탄도 그 특유의 좀 거친 면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우리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네. 뭐 스타일은 좀 잘 알 것 같고 다들. 되게 우즈벡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의 뭔가 얼굴 자체는 굉장히 좀 동양스럽지만 플레이 피지컬이 자체는 그리고, 굉장히 좋고 되게 이란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팀은 이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이 네, 또 이끌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요 감독 같은 경우 뭐 선수로는 사실 뭐 그쵸, 최고였죠. 완전 최고를 네. 그러니까 발롱도르까지 또 수비수로서 찍었던 감독이고 다만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김영권 선수랑 그때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광저우에서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중국에서는 좋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뭐 베네벤토, 우디네세 이렇게 이탈리아 팀들에서 조금 실패를 겪었었고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도 있었는데 뭐 거기서도 좀 빨리 나온 거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었고 이제 우즈벡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월드컵 진출이라는 게 이미 좀 보여준 거기도 하죠, 사실. 월드컵 진출은 아마 칸나바로가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맞아. 바꿨구나. 네, 그 이후에 아마 칸나바로가 그러네. 왔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죠. 네, 뭐 사실상 이제 낙하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못하면 문제가 크겠는데? 그렇죠, 많이 크죠. 1점이라도 따야죠, 이거는. 그래서 칸나바로, 그러니까 뭐 우즈벡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건데, 근데 이제 칸나바로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 예선 세 경기에서 좀 승점을 이제 따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그래야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여기보다 뒤로 갈 때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감독 커리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유럽 커리어들이 좀 뼈아프게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약을 하려면 여기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루과이, 이집트, 뭐 이란 이런 팀들을 상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란과 이제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와 우루과이를 상대로 이제 1승 1패. 그러니까 우루과이 상대로 지고 이집트 상대로 이겼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한 끝은 뭐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하나 걱정이 되는 건 후선호프가 어쨌든 중심이 돼야 되는 선수인데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한다. 뭐 그 정도가 최근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기를, 그러니까 현재 경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쉽진 않거든요. 이겨내기가. 사실 원래 같으면은 라이트백으로 주전 자리를 꿰찼을 텐데 마테오스 누네스가 요새 갑자기 너무 잘하는 그렇죠. 바람에. 그다음에 스타일이 워낙 다른 선수다 보니까 만약 후선호프가 나온다면 이제 롤을 바꿔줘야 돼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 네. 센터백에 나오겠죠,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래가지고 좀 요즘 상황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좀 얼마나 폼을 회복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드 팀이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 1번 팀이고, 여기가 이제 콩고와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자메이카의 승자가 경기를 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텐데, 근데 웬만하면은 콩고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세네갈과도 지금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콩고가. 이 네이션스컵에서도. 그럼 그만큼 좀 올라와 있는 팀이고, 그리고 뭐 엄청 유명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바캄부, 베티체 바캄부라든지 썬더랜드 사디키, 그리고 마수아쿠, 그리고 리레 은벤바, 벌리의 튀양제, 뭐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요한엠 있어도 있고요. 뭐 이번에 네이션스컵은 안 갔는데 그 국가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거의 무조건 콩고지 않을까. 아마 그 요한헤미스 안 간 거는 그 소속팀 그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오래 못 나왔었잖아요, 뉴캐슬에서. 그런 거와 함께 좀 작용이 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위사까지 합류를 한다면 스쿼드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세죠. 그래서 뭐 아마 이제 뉴캘레도니아 자메이카는 자메이카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자메이카보다는 확실한 탑독이어서 아마 이 팀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콩고가 온다면은 사실 지금 위에 팀들이 콜롬비아, 우즈벡이라서 뭔가 체급적으로는 이 충분히 이제 뭐 오히려 우즈벡보다는 앞선다고 할 수 있고, 체급은. 그리고 콜롬비아랑도 어쨌든 비벼볼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2조는 확실히 포르투갈이 앞서 나가고 이 뒤에 세 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 전에 일단은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온 팀이잖아요, 콩고가. 플레이오프에서 또 뚫고 올라왔었죠, 나이지리아를. 그래서 이제 월드컵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게 된 건데, 어쨌든 만약에 콩고가 진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의 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뒤에 팀들 간의 대결이 치열할 것 같고요. 그래서 K조 정리해보고 이제 마지막 L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조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파나마, 가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잉글랜드고요. 유럽에서는 K조 1위 전승으로 투엘이 깔끔하게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그렇지만 명단은 빵빵합니다. 케인, 벨링엄, 뭐 사카, 라이스, 리스 제임스, 뭐 게히. 그래서 약간 요즘 센터백들이 좋을 때보단 폼이 좀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쵸, 그게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정상급 스쿼드라고 봐야 되고 뒤에 네. 피보드까지 해서 확실히 이 선수들의 이 전력만 놓고 보면 여기도 우승권으로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프리미어리그에 나오고 있는 뭐 사카를 비롯해서 뭐 모건 로저스라든지 뭐 필포든이라든지 좋은 자원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이제 누가 선발로 들어가야 되냐.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팔머랑 이 모건 로저스랑 그다음에 공격필더 또 누가 있죠? 벨링엄도 있고. 벨링엄 포든 이렇게 네. 해서 네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구를 쓸지도 선발을 쓸지도 좀 행복한 고민일 것 같고요. 일단은 주드 벨링엄은 네.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잉글랜드 특성상 부칼사카는 쓸 것처럼 네. 보여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팔머가 자리가 없어지는. 네, 그럼 한 자리가 남는데 네. 그 자리가 뭐 모건 로저스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잉글랜드의 스쿼드가 굉장히 두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풀백들도 클래스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뭐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스쿼드의 능력만 살릴 수 있으면 뭐 언제나 이 어게인 1966.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엘리엇 앤더슨이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합류를 하면서 이 선수가 그 잉글랜드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좀 조화스러움을 굉장히 좀 잘 연결해주는 선수처럼 보였어요. 하긴 잉글랜드가 수비적으로 이제 해주는 미드필더의 존재가 이제 지금 뭐 라이스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라이스를 도와줄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사실 저 월드컵 말고 전에 유로에서 네. 잘했을 때도 라이스의 파트너는 칼빈 필립스였는데 근데 좀 갔죠. 칼빈 필립스는 이제 네. 더 이상 이제 선수가 아닐 정도로 몸 상태가 맨시티 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는 이 칼빈 필립스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엘리엇 앤더슨 정도만은 굉장히 라이스를 보조하면서도 라이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서 공을 순환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 뭐 앤더슨만 잘해준다면은 확실히 좀 무게감 있는 라인업이 완성될 것 같고 여기는 이 자리가 이제, 제일 중요할 거예요. 네. 어쨌든 공격진은 한 명 다쳐도 그렇죠. 네. 오히려 여기는 자리가 없어요. 공격진들이 들어갈 자리가. 누가나 다쳐도 사실 뭐 너 없어도 돼 괜찮아 가인 건데 이제 엘리엇 앤더슨은 빠지면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 라이스의 파트너 요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조별리그는 뭐 편하게 가는 그쵸, 거고. 네. 이거는 해리 케인이 몇 골 넣냐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볼에 얼마나 케인이 가까워지냐. 네. 뭐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서 뭐 골든볼이나 뭐 득점왕에 가까워지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헬이 결국 이제 메이저 국가대표 이제 첫 도전이고 네. 메이저 대회도 이제 처음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어쨌든 지금까지 잉글랜드를 이끌었던 감독들과는 좀 궤가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술적인 잉글랜드의 팀 이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잘 짜여진 팀.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실 뭐 이 조별리그랜다. 이 예선을 전승을 하긴 했지만 좀 약팀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좀 평가전이 될 일본과의 경기가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면 굉장히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좋은 상대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때 되면은 투엘의 이 잉글랜드가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경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경기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드가 이제 크로아티아고요. 유럽에서 이제 L조에서 1위로 진출을 했고요. 뭐 체코, 몬테네그로, 페루제도 뭐 이런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예선 조보다는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 선수는 뭐 아직도 모드리치 있고요. 뭐 수시치, 코바시, 스타니시치, 그바르디오 이렇게 뭐 신진 선수들이 많지는 않고 어쨌든 뭐 인턴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사실 크로아티아가 이름값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뭐 그거는 지난 월드컵 다 네. 그랬기 때문에 결승전과 4강을 갔던 팀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절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 될 텐데 크로아티아라고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장 강점이 이 4-3-3 내지는 뭔가 3명의 미드필더를 쓰면서 중원. 굉장히 탄탄한 이 밸런스, 극강의 밸런스를 지향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승부차에 가서 이기는 그런 흐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드컵에서. 근데 이제 브로조비치가 이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됐고 코바치치도 아마 그 전의 활약만큼은 보여주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고 네, 코바치도 이제 맨시티 소속으로 있는데 뭐 경기 뭐 부상이 최근에는 부상이긴 네. 한데 사실 돌아와도 자리가 그렇게 보이진 100% 않아요. 예, 네. 그 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란 확실치 않고요. 모드리치도 최근에 정말 좋습니다만 이 선수가 전 월드컵처럼 네. 막 120분 내내 뛸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닐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좀 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그 얘기는 사실 뭐 중원의 이제 노세화 뭐 이런 얘기는 지난 월드컵에도 아, 그쵸. 했었던 네.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네. 그 초인적인 힘이 네. 이번 월드컵에 나온다면 크로아티아 역시 좀 만만치 않은 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공격진이 아직도 이제 뭐 부디미르 이제 페리시치 이렇게 네. 아직도 그분들 계속 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진 자원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굳이 주목할 만한 자원이 있다면 이제 뭐 벤피카에 있는 이바노비치 아니면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마타노비치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이전 세대들이 보여주던 뭐 페리시치 이 정도 급이 보여주던 정도의 활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네. 선수라고 한다면 저는 바투리나라고 지금 코모에서 뛰는 선수가 네. 있어요. 이 선수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뛸 때 정말 잘했습니다. 네. 정말 잘해서 좀 저도 기대를 했던 자원인데 코모 가서는 좀 많이 밀린 네. 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스트라이커가 아쉽다. 사실 뭐 부디미르가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이 선수도 나이가 지금 34살이에요. 그렇죠. 네, 손흥민보다 나이가 많은. 근데 물론 아직도 6득점. 네. 16경기에서 6득점이에요. 잘해요 아직도. 잘했어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더 뭔가 신진 선수가 더 잘하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크로아티아라면은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는 뭔가 분석이 의미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의 파워가. 여기는 이제 토너먼트부터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뭐 조편성 자체가 이제 크로아티아가 약간 떨어질 만한 조편성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별리그 어쨌든 스무스하게 넘기고 이 32강부터 시작하는 토너먼트로 가면은 네. 뭐 거기서는 있지 않을까 해볼만하다. 한 것이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히 이 크로아티아를 만나는 팀은 아무리 체급이 좋은 팀이라도 확실히 좀 긴장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동안 보여주기 워낙 많아서. 그리고 정말 진짜 이젠 찐막인 모드리치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네. 네, 뭐 이런 것도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아직도 잘해요 AC 밀란에서. 어우, 네. 정말 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음 월드컵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시드로 온 게 파나마입니다. 사실 익숙한 팀은 아닌데요. 북중미에선 A조 1위로 진출을 했고 피파 랭킹이 30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주요 선수는 쭉 봤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좀 익숙치 않은 선수들이 네, 많죠.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정말 정말 손에 꼽고 네. 그리고 주요 리그에서 뛰더라도 유명한 선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베일에 쌓여 있어요, 네, 진짜. 이런 팀이 근데 오히려 네. 뭔가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가 뭔가 다른 선수한테 한 방을 맞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약간 요런 팀들이 하는 경기가 뭐 사실 북중미 예선도 그렇지만 요번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주요 팀들이 빠져 있어서 네. 이 경기를 하면 이제 경기 영상의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요번에 뭐 네이션스컵도 그런데 약간 좀 끊기거든요. 화면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화면이 이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파나마 리그에서 뛰는 선수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 힘들죠. 분석 같은 게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거니까. 그리고 조직력 자체는 또 잘 그동안 또 예선을 꾸준히 한 만큼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는 선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뭔가 좋은 평가를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여기는 뭐 3월 평가전하고 뭐 이런 걸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력을. 그래서 좀 사실 지금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시드가 가나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선 I조 1위로 진출을 했고요. 주요 선수로는 이제 우리가 토트넘 얘기할 때 많이 있었던 쿠두스. 모하메드 쿠두스 그리고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아스날에 떠나서 비아레로 갈 파티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세메뇨도 있고. 네네. 그리고 주요 세미니어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포진해 있기 때문에 평균 전력 자체는 사실 4번 시드 치고는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다만 조금 안 좋은 거는 최근에 이제 신선전에서 3연패 하고 있는데요.
일본, 한국, 남아공. 결장자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뭐 네. 이 실력 자체가 가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본, 한국 그때 원정 왔을 때 좀 네. 쿠두스도 빠지고 뭐 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직접 맞아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 쿠두스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네. 그때도 잘하긴 했지만 코드스도 네. 업그레이드 됐고 세메뇨도 네. 지금 정말 핫하고요. 뭐 그리고 이냐키도 뭐 이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딱 그 강점은 있으니까 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위협적인 이 정말 죽창 하나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가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대진이 걸렸다고 보거든요. 1승은 할 수 있는 1승은 해볼 만한 대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나도 좀 32강은 노려볼 만은 하지 네. 않을까. 어쨌든 뭐 3위도 일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좀 경쟁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A조부터 우리나라 속해 있는 A조부터 L조까지 쭉 탐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팀이 많아지긴 했지만 뭐 3위도 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쉽게 예측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쉽게 나눠지는 조도 있습니다만 네. 뭔가 월드컵 조편성이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는 잘 맞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팀들은 애매한 팀들이 묶이고 뭐 잘하는 팀끼리 경기도 조금 있고. 근데 뭐 그래서 탑독들이 이제 좀 올라갈 확실히 이제 1등 팀이 정해진 조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 아래는 뭔가 해볼만한. 아래는 진짜 좀 변수가 많은. 그래서 네. 언더독의 반란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카보베르데라든가 뭐 요르단 뭐 아니면 마지막 아예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정말 기대 파나마 이렇게 아예 기대 안 받는 팀들이 있거든요. 네. 거의 3패해도 약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고개를 같다. 끄덕일 네. 만한 그런 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팀들이 한 방을 보여줄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누가 잘하냐보다는 승점 3점 가져오는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승점 3점이나 아니면 이제 뭐 득실 네. 뭐 요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32강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좀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16강 가면 좋겠지만 네. 뭐 어쨌든 변수에 따라서 이제 32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밑에 토너먼트에 얼마나 이제 많은 팀들이 진출할지 얼마나 어떻게 좀 비벼질지 그래서 아마 이 두 경기가 끝나도 뭐 포기하는 팀들보다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걸고 네. 좀 마지막까지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해서 평균적인 이제 대회 재미도는 그래도 뭐 그러니까 팀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차 그러니까 토너먼트 어쨌든 경기 수가 늘었고 어쨌든 16강 이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거 32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플레이오프? 그쵸. 네. 플레이오프 내지는 32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에비타이저 매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볼거리는 풍성해졌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 치즈직에서 같이 보기 중계를 할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만약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면은 또 저희도 많이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요. 한국도 진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잘해야죠. 그쵸. 네. 아, 좋은 성과가 있어야죠. 그리고 조편성도 솔직히 잘 된 편이기 때문에 일이 좀 잘 풀리고 대회도 재밌고 한국도 잘 나가고 이거를 저희는 일단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야기해 볼 거는 이 정도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얘기 또 경기 얘기 또 준비된 게 있으면 또 하고 이제 네이션스컵 또 토너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일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경기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주중에 아스톤빌라와 아스날의 좀 중요한 또 경기가 있고 주말로 이제 가면은 맨시티와 첼시 또 요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번 이제 해에는 또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일정 조정도 있고 해서 뭐 박싱데이 이런 게 잘 없었어요. 네. FA컵 주간도 사실 이제 좀 원래는 딱 리그 FA컵 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빡셌는데 뭐 그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FA컵에서는 뭐가 있나? 하여튼 뭐 있으면은 뭐 저희가 토트넘이 빌라랑 만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뭐 3라운드니까 네. 주목할 만한 그 경기에서 이제 힘을 쓸지는 음.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FA컵도 좀 차차 이제 라운드가 올라가면은 또 저희가 살펴볼 경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언젠가 또 자이언트 키링 한번 나오긴 할 거거든요. 네. 한 번쯤은 네. 한 팀쯤은 지금 한 팀은 한 팀은 할 거니까. 그래서 또 축구 얘기 또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새해 처음 들으시는 분들, 또 12월 이제 올해 마지막에 또 들어주시는 분들 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